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이 오늘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 2명에 대해서 법정 모욕과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 모욕과 소동행위로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고 개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장에 대해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해서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은 지난 19일이었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감치 재판을 받은 뒤 감치 과정과 그 이후에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서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원행정처의 고발 입장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퇴정명령에 불응해 감치됐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은 오히려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 권우연, 이하상 변호사는 오늘 이 부장판사와 좌우 배석판사,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권 변호사 등은 감치 결정과 재감치 위협으로 극심한 분노를 느꼈고 변호사로서 직업적 명예에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불법 감금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누리호의 4번째 발사까지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네, 오늘 오후엔 누리호 로켓을 수직으로 세우는 작업을 마쳤는데요. 현장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누리호가 우주로 향하기 위해서 이렇게 허리를 세우고 하늘을 바라보게 기립하는 모습, 저희가 전 과정을 빠른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부터 기립 작업을 시작해서 3시간 남짓 소요됐습니다. 네, 높이 47.2m, 무게 200톤에 달하는 누리호를 세우는 작업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조금 맑은 하늘이지만 오늘 한때 비가 내렸던 데다 바람까지 많이 불고 있어서 더 정교한 작업이 필요했다고 하는데요. 무인 특수 이동 차량 트랜스포터를 이용해서 사람이 걷는 것보다 느린 시속 1.5km의 속도로 1시간 10분 동안 천천히 운반을 했습니다. 경납고에서 발사대까지 경사가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야 했다고 합니다. 네, 이후에는 발사대로 옮겨져서 천천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누리호가 세워졌습니다. 누리호 발사 준비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선열 기자. 네, 전남 고흥나루 우주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누리호 발사 준비 작업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죠? 네, 발사대에 도착한 누리호가 하늘을 향해 똑바로 섰습니다. 누리호는 오전 9시부터 그동안 머물던 조립동에서 나와 1.8km 떨어진 발사대로 이동했습니다. 길이 47.2m, 무게 200톤에 달하는 대형 발사체인 만큼 바람의 세기와 미세한 흔들림까지 고려해야 하는 고난도 작업인데요. 이동 경로에 경사가 있다 보니 무인 특수 차량을 활용해 예정보다 더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1시간 40여 분 만인 오전 10시 42분 발사대에 이상 없이 도착했고 이후에 누워있는 누리호를 수직으로 세우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은 발사대 도착 3시간여 만인 오후 1시 36분 누리호 기립과 고정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엄빌리칼 케이블 연결과 점검 등 발사 준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엄빌리칼은 탯줄이라는 의미로 누리호에 연료와 산화제 등을 공급하는 작업입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은 기상 상황에 따라 오늘 예정된 작업을 모두 완료하지 못하면 내일 오전 추가 작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네, 이번 누리호 4차 발사는 탑재되는 인공위성이나 발사 시각에도 큰 변화가 있죠? 네, 2년 반 만에 다시 우주로 나가는 누리호는 앞선 발사와 달리 처음으로 야간에 발사합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발사 시각은 27일 새벽 0시 54분에서 1시 14분 사이에 이뤄집니다. 밤에 쏘는 건 국내 첫 시도인 만큼 운용 인력의 피로도 관리에 온 힘을 쏟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발사는 앞선 3차례 발사와는 달리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첫 발사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누리호 4호기의 제작 전 과정을 총괄했고요. 그동안 주도했던 항공우주연구원이 기술 검증과 발사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앞서 3차 발사 때는 위성 7개가 실렸는데요. 이번 누리호는 차세대 중형 위성 3호와 큐브 위성 12기를 포함한
총 13개의 위성을 탑재해 우주를 향해 날아오를 예정입니다. 누리호 발사는 내일 오후 발사관리위원회를 통해 최종 발사 시각이 결정됩니다. 이번 4차 발사는 단순한 성공 여부를 넘어 야간 발사 기술과 다중위성 운용 능력 등 혁신 기술을 검증하는 중요한 시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고흥나로우주센터에서 YTN 오세일입니다. 국민들의 큰 사랑을 받았던 고 이순재 씨가 오늘 새벽 향년 91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네, 수많은 동료와 후배들이 SNS를 통해 고인의 명복을 빌었고 빈소에도 추모의 발길이 이 시각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네,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입니다. 네, 지금 빈소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공식 조문은 오후 2시부터 시작됐는데 추모의 발길은 갈수록 더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 가수 이승기 씨와 배우 최현욱 씨, 또 김영철 씨가 직접 빈소를 찾았고요. 최불암, 임하룡, 하정우 배우 등도 근조화환으로 추모의 뜻을 전했습니다. 현역 최고령 배우인 이순재 씨는 오늘 새벽 향년 91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해 연말 KBS 연기대상 수상을 끝으로 공식 석상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던 고인이 결국 올해를 한 달여 남기고 별세한 겁니다. 생전 환하게 웃는 사진이 영정사진으로 걸렸습니다. 고인은 연기 무대는 물론 시트콤과 예능을 통해 전 세대와 소통했던 국민 배우인 만큼 다양한 직군의 동료 후배들이 SNS를 통해 추모했습니다. MBC 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에서 4위로 출연했던 배우 정보석 씨는 고인이 방송 연기의 시작이자 역사였다며 참 스승이라고 회고했습니다. 김혜수 배우는 고인이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보고 전했던 수상 소감, 평생 동안 신세를 많이 지고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말로 추모의 뜻을 전했습니다. 꽃보다 할배로 함께 작업했던 나영석 PD도 오늘 예능 제작 발표회에서 고인이 가장 많이 해준 얘기가 끝까지 무대 위에 있고 싶다는 말이었다며 이제 편히 쉬시길 바란다고 애도했습니다. 유족들은 예정된 3일장을 가족장으로 치를지 고인이 활동한 각종 연예계 협회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할지 소속사 등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발인은 모레 새벽에 엄수되고 장지는 경기 이천 에덴낙원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기 포천에서 16개월 영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부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 외상성 쇼크가 사인이라는 국과수의 구두 소견을 바탕으로 두 사람이 아이를 학대해서 숨지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배민혁 기자, 영아 사망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그 부모가 체포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조금 전 언론 공지를 통해 16개월 영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오후 2시 28분쯤 친모와 계부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숨진 영아를 부검한 결과 외상성 쇼크가 사인으로 확인됐다는 국과수 구두 소견을 바탕으로 아이가 학대로 인해 숨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친모와 계부가 아동학대 살해 혐의의 공범 관계인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을 체포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아이가 숨진 경위와 이 과정에 학대가 있었는지 등 체포한 부모를 호송하는 대로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긴급 체포의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는 만큼 경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부모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부모가 긴급 체포됐는데 영아 사망 신고가 접수된 건 그제였죠? 네, 맞습니다. 그제 오후 6시 40분쯤 경기 포천시 선단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16개월짜리 여자아이가 숨을 쉬지 못한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는데요. 당시 병원 측은 이송된 아이 몸에 긁힌 자국 등을 발견하고 학대 의심 정황을 발견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부모는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어 긁힌 자국으로 보인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20대 친모와 30대 계부 모두 아동학대 관련 신고 이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충남 당진의 한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국의 모든 지역에 대한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
네, 충남 당진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농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 전해주시죠. 네, 방역당국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농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현장을 통제한 상황입니다. 제 뒤로는 농장에 있는 돼지들을 매몰 처분하기 위해 굴착기와 덤프트럭 등을 동원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농장 주인은 최근 일주일 사이 돼지 6마리가 폐사하자 어제 충남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충남도 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들이 오늘 아침 8시쯤 현장에 나와 검사한 결과 이 농장에 있는 돼지 14마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는 해당 농장에 있는 돼지 460마리를 포함해 반경 500m 이내 돼지 1,400마리를 매몰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군 한돈협회와 인근 돼지농장 등의 발생 상황을 전파해 긴급 차단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농장으로부터 반경 10km 이내에 있는 돼지농장에 대한 방역소독과 함께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부터 전국 모든 지역에 대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중수본은 농장 간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48시간 동안 전국의 돼지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발생 사례는 지난 9월 경기 연천군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인된 이후 2달 만입니다. 올해 6번째 확진된 사례로 충남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중수본은 초동 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외부인과 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돼지 매몰 처분과 소독,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발생 농장 반경 10km 이내에 있는 30개 농장과 역학관계에 있는 돼지 농장 106곳에 대해서는 긴급 정밀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나라에서 돼지 사육 규모가 가장 큰 충남에서 발생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가용한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 추가 발생이 없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당진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네, 어제 제주 우도에서 발생한 승합차 돌진 사고로 3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가 경찰에 긴급 체포된 가운데 현지에서는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고재영 기자, 운전자가 긴급 체포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어젯밤 9시 반쯤 승합차 운전자 60대 A씨를 병원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돌진 사고로 3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는데요. 차량 RPM이 갑자기 올라갔고 그대로 차량이 앞으로 갔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주민들은 이번 사고가 예견된 인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차량보다 사람이 먼저 도항선에서 하선하는 방식이 위험 요소로 지적됐습니다. 또 우도는 사고 우려 등을 이유로 버스와 렌터카 운행이 제한됐었는데요. 일부 조건을 달아 8년 만인 지난 8월에 완화됐습니다. 사고 차량도 렌터카였는데 65세 이상 노약자가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돼 우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네, 현장 합동 감식은 지금 종료가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고가 난 제주 우도 천진항 부근에서 진행된 합동 감식이 오후 2시 반쯤 마무리됐습니다. 합동 감식에는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 10여 명이 참여했는데요. 감식단은 오늘 아침 7시 반 출발한 첫 배로 우도에 도착한 뒤 바로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사고 차량에서 사고 기록 장치를 제일 먼저 찾아보고 있는데요. 사고 기록 장치에 저장된 기록을 추출해 사고 당시 제동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고 차량에서 사고 기록 장치 탈거가 안 돼서 차량을 제주 본섬으로 옮겨 정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앞서 어제 오후 우도 천진항 인근에서 A씨가 몰던 승합차가 돌진하며 보행자 등을 치어 모두 3명이 숨지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YTN 고재영입니다.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여야가 일찌감치 표심 다지기에 주력하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은 서울 당심을 공략하며 오세훈 시장의 견제구를 날렸고 국민의힘은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 구미를 찾아 정부 여당으로부터 체제를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희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여야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 분주한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첫 선거인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까지 7개월 남았는데요. 여야가 일찌감치 군불대기에 나섰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에서, 국민의힘은 TK, 대구 경북 지역을 각각 공략했는데요. 먼저 민주당은 서울시당 천만의 꿈 경청단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서울 지역 당원들로부터 서울시 현안과 민심을 듣겠다는 계획입니다. 전현희 최고위원과 박주민, 박홍근, 서영교 의원을 비롯한 서울시장 출마 후보군도 총출동했는데요. 정청래 대표는 종묘 재개발과 한강버스 등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사업을 비판했습니다. 김민석 총리 등이 앞장섰던 오세훈 때리기에 대표도 가세한 건데 주요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치산 치수에 성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한강을 오가는 한강버스, 서울 시민들은 한 많은 버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네, 이어 정청래 대표는 조금 전 한국노총을 찾았습니다. 노동계에서 연내 입법을 요구해온 65세 정년 연장 법안과 관련해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라면서 연장과 재고용을 결합한 입법 방안 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오늘 입법 예고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도부와 함께 보수 텃밭인 TK, 대구 경북 지역, 그중에서도 박정희 전 대통령 고향인 구미를 찾았습니다. 조금 전에 구미역에 도착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비판하는 등 장외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에 앞서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도 찾은 뒤 정부 여당을 향해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싸우는 대상은 분명할 것입니다. 결국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체제가 무너지는데 무너지는 체제를 지키는 것, 보수정당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어서 당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차원에서는 전국 각지에 있는 당 소속 시장, 군수, 구청장들을 국회로 불러 모아 지역 민심을 청취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기획단 측은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현 50%에서 70%로 올리는 방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당협별로 청년을 1명 이상 공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또한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오늘의 정치온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현역 최고령 배우였던 고 이순재 씨 추모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열어주시죠. 네, 문화예술계의 큰 별. 오늘 새벽 문화예술계의 큰 별인 배우 이순재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애도의 뜻을 표했는데요. SNS를 통해서 연기에 대한 철학과 인품은 수많은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었다며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전해질 거라고 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순재 씨가 2010년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오 시장의 공동 후원회장을 맡은 인연을 전하며 애도했습니다. 이순재 씨 한평생 연기에 바쳐왔지만 잠시 정치권에 몸담기도 했습니다. 1992년 14대 총선에 당시 여당인 민주자유당 후보로 서울 중랑갑에서 당선됐고 민자당 부대변인 등도 역임했지만 정치 생활 8년 동안 단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나의 길은 오직 연기라고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탤런트가 오니까 처음 가자마자 그러더라고요. 야, 이건 뭐 우리는 버린 동네구만. 탤런트 나보래나 보내고 이러더라고요. 15대쯤 되니까 내가 60이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때 같이 있었던 야당 동료 의원들이 형님 한 번 더 해보시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난 이게 끝이다. 난 내 자리가 있다. 난 8년 동안 이 생활을 하면서 하늘을 푸른 것 꽃이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했다. 빨리 난 내 자리로 들어가겠다.
네, 이재명 대통령도 배우 이순재 선생님의 별세에 애도를 표했는데 1992년에 국회의원에 당선됐는데 뭐 정치적 인연이 있으신가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순재 선배님을 뭐 제가 몇 번 뵙고 식사도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정치는 실질적으로 1988년도 그때 이제 중량갑에 한번 출마했다가 떨어지고 그리고 4년 동안 지역 골목골목 누비면서 또 목욕탕에 가서 그리고 뭐 지역의 선술집 다니면서 다들 인사하면서 그렇게 4년을 와신 상담 해가지고 1992년도 그때 이제 14대 총선에서 당선돼가지고 국회의원이 됐어요. 사실상 이순재 선배님 국회에 진입하고 난 이후에도 그 집권당인 민주당보다는 민주당에서 더 인기가 좋았어요. 그만큼 이제 당 내적으로는 쓴소리도 마다하시지 않고 또 야당의 그런 애로 고충 부분에 대해서도 때로는 힘을 실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면서 그렇게 이제 8년을 지냈는데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순재 선배 볼 때 내가 정치할 때가 내가 제일 힘들었고 스트레스 제일 받았고 그거 어떻게 계속하냐 이렇게 이분이 이제 그때 사실상 정계 14대 총선에 들어올 때 그때 MB 이명박 전 대통령 박지원 의원 뭐 그리고 손학규 의원 그런 분들이 다 14대 이제 국회 동기들이에요. 그렇게 와서 참 그때만 해도 정치가 살아 있었죠. 그렇지만은 본인은 이렇게 영원한 우리 배우로서 다시 무대로 돌아간 그런 칭송받는 그런 정말 대선배입니다. 국회의원이기도 했던 이순재 선생님의 정치적 인연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정치권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서울시당 천만의 꿈 경천당 출범식을 진행을 했는데 어떤 의미를 가진 행사일까요? 다음 키워드에서 확인하시죠. 우리가 조선시대 사극에 보면 전하, 종모, 사직을 보존하소서 이 종묘를 보존해야 된다는 날부터 임금은 치산치수에 성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한강을 오가는 한강버스, 서울 시민들은 한 많은 버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농반, 진반 총리를 좀 오래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다 모든 것이 다 제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은 서울시장도 당대표도 지금은 안 나간다. 서울시장도 당대표도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면 바로 대권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가는 것도 있고 다음 대표를 출마할 수도 있고. 네, 민주당은 오늘 서울시당 천만의 꿈 경청단 출범식을 진행했는데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네, 홍 의원님 비롯해서 지금 서울시장 후보군들이 모두 참석을 했어요. 예, 뭐 서울시장 후보 자격으로 한 건 아니고 어쨌든 서울시당에서 서울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그분들의 뜻을 모아서 좋은 정책으로 그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자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정책의 첫 번째, 그러니까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듣는 게 첫 번째다. 그냥 경청이 아니라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경청.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마음을 갖고 듣는 거라 그래서 저도 이제 인사말 하면서 경청이 아니라 심청, 그러니까 마음으로 듣자. 그런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그 정치권이 생활 정치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의 뜻을 받아들여서 정치라는 게 중요하다 이런 뜻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대표도 직접 참석을 했고 시당 장경태 위원장이 주도해서 만들었는데요. 현재 상임단장은 남인순 의원이 그리고 나머지 한 대여섯 분이 공동단장으로 저도 이제 공동단장 자격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선거용 아니라고 하시긴 했지만 한강버스가 한 많은 버스다라고 하면서 오세훈 시장 저격하는 메시지가 계속 나왔거든요. 예, 뭐 그건 이제 당대표께서 한 얘기고 물론 뭐 그 자리에서 일부 종묘나 한강버스 얘기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뭐 불가피한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얘기한 것은 시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소통하고 특히 시민이나 국민의 뜻을 듣는 것이 중요한데 오세훈 시장이 최근에 한강버스 문제라든지 종묘 문제와 관련돼서 그 결과를 떠나서 그 절차 추진 과정에서 조금 더 그 소통이 부족했던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비판은 저희들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홍 의원님도 서울시장 주요 후보군이신데 또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또 한 사람의 김민석 국무총리인데 지금 라디오에 나와서 하는 거 보면은 나는 당대표 선거에도 욕심이 없고 지금 총리직 오랫동안 할 거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어요. 그러나 자천타천 계속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이 되거든요. 요즘 뭐 김민석 총리만큼 세성만사 이렇게 참 꽃노릇해지고 팔자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이분은 뭐 자기는 뭐 총리직 오래 했으면 좋겠다 그러지만은 뭐 서울시장 민주당 지금 현재 후보군 중에서 자기가 지금 현재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또 즐기고 계속 고무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만일 내년 6월달 뭐 지방선거 결과가 민주당이 좋지 않으면 8월달 전당대회가 있을 건데 그때 당 대표 주자로 또 설 수도 있고. 뭐 또 그보다 또 전에 뭐 박지원 선배님처럼 뭐 바로 다음 대권으로 갈 수도 있고 요즘 그래서 김민석 전 총리 아주 신났어요. 김민석 총리. 근데 지금 오늘 이제 정청래 당 대표가 저렇게 서울시당 행사에 가서 저런 또 오세훈 시장을 공격하고 김민석 총리가 지금 뭐 종묘 또 세운 사구역 재개발 한강버스 뭐 계속 때렸잖아요. 이 좋은 쇠는 강철은 많이 두들겨 맞아야 좋은 쇠가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세훈 시장은 끊임없이 지금 단련되고 있습니다. 뭐 계속 때리는 것도 뭐 때릴수록 오세훈 시장은 뭐 크게 나쁠 것도 없어요. 김민석 총리는 그만큼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제 결론은 이제 강한 상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행태로 지금 이제 총리 당 대표 번갈아 가면서 결론은 서울시장 내년 6.3 뭐 이 오세훈 시장을 주저앉히고 탈환하겠다는 그 의지가 대단한 의지가 오세훈 시장은 맞을수록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렇게 민주당은 벌써 지방선거에 기치를 올린 걸로 보이는데 이 경쟁자인 국민의힘 현역 지자체장들은 고민이 많아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장외 집회와 지지층 결집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다음 주 계엄 1주기 때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입장부터 좀 볼까요? 네, 오세훈 시장은 아직도 윤 어게인, 강성 우파연대를 주장하는 분들에게 내년 지방선거에서 저도 좋냐며 묻고 싶다면서 그 진영과 관계를 정리하는 적임자는 장동혁 대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들어보시죠. 제가 장동혁 대표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국민들에게 정말 잘못된 일이고 미안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 같은 목소리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당내 한마음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계엄 선포에 대해서 이미 우리 당에서 진솔하게 사과를 했죠. 근데 이제 시기가 되면 극우다, 우경화되었다, 그러니 사과하라. 윤석열 대통령께서 탄핵이 되고 탈당했다고 해서 우리 당의 모든 공과 가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그대로 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사과를 해도 그런다고 해서 과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사과를 뭐 그만큼 했으면 됐지 뭘 또 해. 사실 이런 생각들이 있기 그래요? 때문에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다가 우리가 선거 지면 어떻게 하나. 이러기 때문에 저는 연말까지는 이런 문제를 잘 정리하고 지도부가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정당으로. 조국 대표가 이 문제를 꺼내들었다는 게 뭐예요? 매번 고비마다 조국 대표가 저희 당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뭐 보수의 아버지다 이런 얘기까지 토론이 성사가 된다면 저희로서는 굉장한 호재가 될 것 같아요. 네. 계엄 1주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김용태, 박정원 의원 등 친한계를 중심으로 중도 확장에 방점을 찍자 이런 부류가 있고 또 강성 집토끼부터 잘 잡아야 한다 이런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지방선거 준비하는 홍 의원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이세요? 아까 그 김성태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때릴수록 단단해지기도 하지만 맞으면 아프고요. 잡매의 장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오세훈 시장이 저런 말씀을 하시냐면 오 시장님이나 아니면 박형준 시장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그렇죠. 제가 사실은 저분들 말고도 기초자치단체장이 그 수도권에 중심으로 해서 충청권하고 많이 당선됐잖아요. 그 국민의힘이 지난 그 4년 전에 그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지금 거의 울고 있어요. 심정적으로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본인들은 나름 뭐 지자체장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난 한 4년여간 달려왔는데. 당이 도와주지 않고 뒷다리 붙잡고 끌어내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이나 지금 박형준 시장이 그 입장을 대변하는 겁니다. 가면은
선거라는 거는 구도가 잡히거든요. 구도라는 게 내년 심판 구도가 다시 내란과 탄핵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는 심판 구도가 잡히면 지역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이 안 먹히거든요. 사실은 우리 그 3년 반 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우리 당의 현역 자치단체장들이 다 많이 떨어졌어요. 그게 또 그때도 문재인 정부가 정권이 바뀌면서 석 달 만에 치러진, 그러니까 대선 이후 석 달 만에, 그리고 신정부 출범하고 나서 한 달 만에 치러진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구도상 우리가 매우 불리했거든요. 예. 그런 측면을 감안하면 지금 이 자치단체장들 입장에서는 빨리 당이 강성 극우 세력들하고 절연하고,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완전히 관계를 끊어주는 것이 그나마 자기들이 소위 그 중도 표심 외연 확장이 가능한데, 장도영 대표가 정가훈 목사하고 연대하겠다, 극우부터 챙기겠다, 또 누구예요? 그 황교안 총리가 우리는 황교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크게 흔들렸거든요. 최근에 일부 우리 민주당도 그렇게 썩 잘하는 건 없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은 오르지만 민주당 지지율이 약간 정체돼 있는 현상이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이 안 올라요. 도리어 그 일부 지지율에서 격차가 벌어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보면서 현장에 뛰고 있는 자치단체장 후보들이나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속이 터지는 거죠. 그것을 저는 그나마 스피커가 큰 오세훈 시장과 박형준 시장이 대변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예, 중도 확장해야 선거에서 유리하다는 거는 너무나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장도영 대표 입장에서 윤 어게인과 절연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끊임없이 민주당 입장에서 이제 집권 세력으로서 사실상 그 12.3 비상계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이벤트 퍼포먼스를 통해 가지고 엄청 보수 진영을 힘들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란 세력 척결 이 프레임은 내년 6.3 지방선거가 끝나야 아마 이 말은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 탄핵 소추 의결되고 난 이후에 헌재 파면 결정되고, 그래서 대통령도 당을 떠나고, 그래서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또 우리가 패배했고, 그런 가운데 또 특검위에서 기소가 이루어지고 재판은 사법 절차를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끊임없이 민주당에서 왜 내란 세력 척결이라 그러냐. 이거는 이제 그게 바로 내년 6.3 지방선거에서도 완성을 거둬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실패를 해버리면은 수권 정당으로서 대선 기반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내란 세력 프레임으로 이 공격하는 이 부분은 지지층 결집으로 극복해내겠다는 게 이게 이제 장동혁 대표 생각이고, 제가 볼 때는 12.3 어떤 그 비상계엄의 오판 거기에 대한 그 시점 이후로는 저는 장동혁 대표가 특히 지난주부터 4선 이상의 중진 3선 의상 또 의원들, 재선 의원들 모임 지금 초선들까지 계속 이어서 당이 어떻게 변화 발전을 해서 내년 지방선거를 이겨야 될 것인지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다는 것은 뭔가 변화된 결심을 할 때가 이제 다가왔다. 이야기를 듣고 변화된 결심을 하게 될지 지켜봐야 할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 수사가 진행될수록 국민의힘 고민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어떤 증언이 나왔는지 다음 키워드에서 확인하시죠. 네, 마지막 키워드. 무릎 꿇고 반대입니다.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작전을 주도하며 행동대장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한 말인데요. 들어보시죠. 긴급 명령권, 재정 명령권, 계엄 이 얘기도 나왔습니다. 국군 통수권자이신데 지금 군이 계엄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있고 하는 거를 전혀 좀 모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리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이 갖고 계시는 비상조치권이라 할지라 그래도 군은 불가능합니다. 군의 실태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제가 왜 무릎을 꿇었을까요? 무례한 발언을 내가 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급하게 술도 한두 잔 들어간 게 있어서 감정이 격해져서 제가 무릎 꿇고 그러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계엄의 행동대장으로 지목됐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말입니다. 계엄을 실행하기 7달쯤 전에 지난해 5월에서 6월 사이에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언급하자 무릎을 꿇고 간곡하게 말렸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충암파로 굉장히 단단하게 뭉친 모양새였는데, 지금 재판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그
과연 그랬을까 싶기도 해요. 물론 뭐 이제 이 문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문제에 대해 사실 여부를 진술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는데 사실은 제가 믿기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 비상계엄을 앞두고 한두 달 전에 있었던 국회에 출석했었을 때 당시 김용현 국방장관과 여인영 그 방첩사령관 그리고 기타 관련됐던 수방사령관 등이 보여준 행태를 보면 믿기지가 않을 정도였어요. 국회에 보통 출석했을 때 특히나 군 수뇌부 군 장성들이요.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뭐 기억나시니 모르겠지만은 그때 그 군 장성이 당시 국방위원회에 뺨을 치고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전두환 노태우 시절 그 군사 정권에 가능했고 그 이후에는 김영삼 대통령 시절 거치면서 완전 문민화가 되면서 그 군인들이 그 전혀 국회의원들한테 또는 민간인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저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장성들이 나와서 그 주요 장성들 여인영 사령관도 마찬가지인데 답변하는 태도나 어떤 비웃는 어떤 모습 이런 걸 보면서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했는데요. 아마 제가 보기엔 다른 이유보다는 자신의 죄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즉 자기는 소극적으로 임했고 명령권자인 대통령이 이걸 주도했고 나는 계속 반대했는데 어떡하냐 나의 명령권자인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지시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불가피하게 따랐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한 그런 시도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보입니다. 네, 분열을 넘어서 균열하고 있는 모습, 이게 증인들의 증언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의 언행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았던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구치소에서 나와서 유튜브에서 재판장에 실명까지 거론하며 조롱하고 욕설을 했는데 대체 왜 이러는 건지 일단 직접 들어보시죠. 이진관이 너 죽었어 이거. 여러분들 이진관이가 벌벌벌 떠는 걸 보셨어야 돼요. 걔 약한 놈입니다. 그거. 진관이 그거 전문 용어로 뭣도 아니. 적법한 절차로 인적 사항을 확인해서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맞추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재판부를 향해서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법정 모욕행위입니다. 어제 열린 김용현 전 장관 재판에서는 재판 과정이 불공정하다며 피고인이 인질로 잡혀 있다고 말했는데요. 힘없는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장관이나 이렇게 막 인질로 삼고 절차를 강요해. 그러더니 재판부와 조건부로 화해하고 싶다면서 보석으로 풀어달라는 황당한 주장도 했습니다. 재판부하고 다시 화해하고 싶습니다. 화해하는 방법은 오히려 피해자니까 불법을 초래한 재판부에서 김용현 장관에 대한 직권 보석을 하시고. 네, 이 정도면 변호인들의 기행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이들을 법정 모독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요. 변호인들이 도리어 판사 때문에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면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이 변호인들 왜 이러는 걸까요? 사실상 이런 모습들은 뭐 추태를 떠나가지고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위험한 상황인지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다시 민주당으로 이렇게 민주당을 소환하는 뭐 그 정치적 내가 떠넘기기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사법부가 동네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대한민국의 상권 분립에 있어 사법부 독립이 제대로 작동되는 그런 법치주의 국가인지 혼란스러울 정도거든요. 저는 이하상 저 변호사 저분도 법조인인데 과연 저분이 저런 처신과 저런 또 본인의 아무 또 뭐 그런 또 유튜버지만은 저런 내용을 가지고 과연 그 유튜브 시청자들에게 어떤 자신이 그 도움이 될 건지 상상을 못 하겠어요. 저는 저런 부분들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제 변호인이기 때문에 바로 저런 잔상이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변화하고 또 지금 현재 대장동 항소 포기라든지 뭐 재판중지법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집권 세력들이 볼상사놓은 그런 모습들이 많은 부분에 공격을 해도 이런 영상 하나가 그걸 모두 다 상쇄시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행위 자체는 법적 모욕을 떠나가지고
변호인으로서 저는 뭐 저런 행동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변호인들의 기행이 의뢰인인 김용현 전 장관에게도 결코 유리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하루에 415만 원 슈퍼챗을 받았다고 합니다. 돈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정치적 재판으로 끌고 가려는 것일까요? 제가 좀 그 얘기를 사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앵커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저는 이게 돈벌이 수단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변호인이 저렇게 직접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하는 거는 매우 적절치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 한번 법조계에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컨대 직접적으로 어떤 일정 정도 중요한 국가 정치적 논쟁이 되려는 중요한 사안에 변호인단이 됐을 경우에는 본인이 뭐 어떤 유튜브 방송에 나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본인이 직접 유튜브를 하면서 그 내용을 정치적 돈벌이로 그러니까 재판을 돈벌이로 활용하는 것은 이것은 법조인 윤리, 그러니까 변호사의 윤리 차원에서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첫 번째는 이번에 이런 법적 모독 행위에 대해서 감치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법적 제재가 따를 것입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대한변협이 일벌백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변호인들이 이런 일탈 행위를 해서 같은 법조인들이 더 법을 준수하고 사법부에 대한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사법부를 시체말로 우스갯거리로 만들고 법정을 뭐 시장터 같이 만들어 버리면 누구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판사는 물론이고요. 거기에 있는 검사, 변호사 더 나가서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모독을 받았던 느낌, 모욕감을 느끼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법원은 법원대로 법적 조치를 하고 대한변협은 변협대로 별도의 징계 조치를 해서 당분간 변호사 활동을 못하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강력한 징계 조치를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이 변호사들은 도리어 자기들이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면서 지금 판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법원행정처장이 법정 모독 혐의로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을 고발을 했으니까요. 향후 법적 제재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원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법원행정처가 감치 과정에서 판사를 모욕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2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유튜브 방송 등에서 판사를 향해 욕설한 것에 대해서도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인신공격이라고 비판했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내란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법원행정처가 나서서 수사를 의뢰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두 변호사가 지난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퇴정 명령을 받은 뒤 감치 신문 절차에서뿐만 아니라 그 이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를 모욕했다는 게 고발의 주요 내용입니다. 법원행정처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고 재판장에게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을 해치고 재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법치주의를 훼손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두 변호사의 행동을 사법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단호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퇴정 명령에 불응해 감치됐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은 이진관 부장판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내란특검은 대검찰청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고요? 네, 내란특검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오전부터 이뤄지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이 대검의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 지시한 적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건데요.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3차례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검은 지난 8월에도 압수수색을 통해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와 관련 자료를 확보했지만 수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에 비춰보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하면서 박 전 장관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는 내란특검이 김건희 특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동기를 확인하는 차원에서입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가지고 있는 김건희 씨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비롯해 각종 자료를 제출받았는데요.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씨의 사법 문제를 방어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지난해 5월 김 씨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검찰 수사와 관련해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특검은 오늘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최상병 특검에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는데요. 박 전 장관이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등 김 씨와 얽혀있는 검찰의 수사보고서를 전달한 흔적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란특검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76년 동안 이어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가 사라집니다. 인사혁신처는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고 지휘 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구체적인 직무 수행과 관련해 상관의 지휘 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지휘 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기 포천에서 16개월 된 영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돼 경찰이 부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 외상성 쇼크가 사인이라는 국가수의 구조 소견을 바탕으로 이 두 사람이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추 기자 연결합니다. 배민혁 기자, 영아 사망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는데 부모가 체포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조금 전 언론 공지를 통해 16개월 영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오후 2시 28분쯤 친모와 계부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숨진 영아를 부검한 결과 외상성 쇼크가 사인으로 확인됐다는 국과수 구두 소견을 바탕으로 아이가 학대로 인해 숨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친모와 계부가 아동학대 살해 혐의의 공범 관계인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을 체포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아이가 숨진 경위와 이 과정에 학대가 있었는지 등 체포한 부모를 호송하는 대로 본격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긴급 체포의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는 만큼 경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부모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신고가 접수된 건 그제였죠? 맞습니다. 그제 오후 6시 40분쯤 경기 포천시 선단동에 있는 빌라 단지에서 16개월짜리 여자아이가 숨을 쉬지 못한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는데요. 병원 측은 이송된 아이 몸에 긁힌 자국 등을 발견하고 학대 의심 정황을 발견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부모는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어 긁힌 자국으로 보인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20대 친모와 30대 계부 모두 아동학대 관련 신고 이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길을 걷던 모녀가 차에 치여 초등학생 딸이 숨졌습니다. 운전자가 근처에 있는 좁은 이면도로에서 속도를 올려 유턴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사이 좁은 도로를 달리는 흰색 SUV. 주행 방향을 반대쪽으로 바꾸더니 갑자기 속도를 높여 담장을 들이받고 멈춥니다. 50대 운전자 A씨가 사고를 낸 건 학교 시간대인 오후 2시쯤. 마그네에서 가기도 급발진 가더라고. 누가요? 운전자가요? 운전자가. 그 운전자 피가 나고. 예. 그 외에는 그 외에 차를 여서 이리 왔노 가기도 자기만 유턴하다 그랬다대. 차량은 함께 길을 걷던 모녀를 덮쳤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생 딸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고 30대 어머니도 다리를 다쳤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A씨가 몰던 차량은 이곳에 있던 철제 펜스를 그대로 부수고 들어가 보행자들을 덮쳤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로 법적으로 유턴이 금지된 곳은 아니지만 폭이 좁아 차를 반대 방향으로 한 번에 돌리기는 어려운 구조로 확인됐습니다. 울타리와 건널목이 회전 반경에 있는데도 차량이 오히려 속도를 올려 유턴을 시도한 결과입니다. 이 길로 학생들이 엄청 많이 다녀요. 위험해 보이는데요. 나름 그래도 이 사람들이 좀 잘 살펴서 이렇게 가길래 사고가 한 번도 안 났었거든요. 음주운전은 아닌 거로 확인된 이번 사고. 경찰은 사고 당시 CCTV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했고 사고로 다친 운전자도 곧 조사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네, 2거래일 연속 하락했던 코스피가 3일 만에 간신히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향방에 춤을 추던 코스피가 장 막판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오며 0.3% 오른 3,850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증시와 환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류환홍 기자, 코스피가 그래도 상승 마감해서 다행인데요. 오늘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코스피는 2.5% 오른 3,900선에서 힘차게 출발했지만 장중의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습니다. 외국인이 순매도로 전환했기 때문인데 장 후반 외국인이 다시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0.3% 오른 3,857로 마감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함께 1,000억 원어치 동반 순매도를 했지만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이며 매도 물량을 받아냈습니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는 이틀째 강세였습니다. 장 초반은 5%나 오르며 10만전자에 복귀했지만 2.7% 오른 99,3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장중에 5% 오른 55만 원까지 상승했지만 0.2% 내린 51만 9천 원으로 마쳤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선 삼성물산과 SK스퀘어, 한국전력과 HD 현대일렉트릭, 고려아연과 삼성전기 등이 3% 이상 급등했습니다. 코스닥도 1.3% 오른 867로 출발했지만 0.1% 내린 856으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홀로 순매수를 했지만 개인과 기관이 순매도를 하면서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9원 내린 1,475.2원으로 출발해 1,477원까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3시 반 기준으로 1,472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최근 환율이 1,470원대에서 고공행진을 하면서 외환당국은 국민연금을 구원투수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은 771조 원의 해외 자산을 보유한 큰손이다 보니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외환시장이 아닌 한국은행에서 달러를 조달하도록 한은과 외환 스와프 한도를 확대하고 환차손을 피하면서 환율 안정에 기여하는 전략적 환 해지에 나서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산인 만큼 국민연금 동원에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성을 지키면서 외환시장 안정을 꾀할 수 있는 묘수를 찾기 위해 외환당국은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한홍입니다. 다카이치 사나 일본 총리의 타이완 개입 발언으로 촉발된 중국과의 갈등이 악화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와 오늘 두 나라 정상과 잇따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오늘 오전 트럼프 대통령과 나눈 통화 내용을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도쿄 특파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미일 정상이 오늘 전화 통화를 여러 현안을 나눴는데 중국과 관련해 어떠한 구체적인 언급이 나왔습니까? 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통화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통화는 오전 10시를 조금 넘긴 시각부터 20분 정도 진행됐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늘 오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통화 내용을 전했는데요. 우선 미일 동맹 강화와 함께 인도 태평양 지역이 직면하는 정세와 과제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어젯밤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관계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고 밝혔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トランプ大統領からは昨晩、行われた、米中首脳会談を含む、最近の米中関係の状況について、説明が、ございました。合わせて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자신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인한 중일 갈등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가 있었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 다카이치 총리는 우크라이나 평화와 관련한 미국의 역할에 대한 평가를 전하면서 G20 정상회의의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일 간 긴밀한 협력을 확인해 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는 서로가 매우 친한 친구니 언제든 전화를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화 회담 내용과 관련해 외교상 나눈 대화인 만큼 자세한 언급은 삼가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중앙지방법원발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언론공지와 관련해서 전한 속보인데요. 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에게 이 재판 중에 법원 심리방해 그리고 재판장에 대한 인신공격 등 행위로 감치 명령을 내렸었는데요. 이후 변호인들이 재판부를 비난하자 감치를 재집행한 상황에서 변협에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에 대한 징계 사유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심리 방해로 감치를 선고했는데 그럼에도 재판장에 대한 인신공격을 이어간 것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이 저희가 입장을 밝혔다는 속보를 전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변호사협회에 이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의 징계 사유를 통보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배우 이순재입니다. 왜 둘이 나왔겠지? 심시합시다. 열심히 한 배우다. 고맙습니다. 네, 이순재 배우는 나이 70이 넘어서 시트콤 연기와 또 예능 프로그램에 도전을 했고 80이 넘어서는 직접 연극을 연출했습니다. 연기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 이순재 배우가 왜 국민 배우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학 연극반부터 시작해 수많은 인기 드라마와 연극 영화로 이순재는 이미 60대에 존경받는 원로 배우 반열에 올랐습니다. 연기자로서 인생을 정리할 나이 70에 이순재는 뜻밖의 시트콤에 도전합니다. 연기자로 좋은 이미지에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지낸 원로 배우가 스스로 망가지는 코믹 연기를 선택한 겁니다. 80을 바라보는 나이에는 예능 프로그램에도 도전합니다. 지치지 않는 체력과 의욕 넘치는 모습으로 인생은 70부터 직진순재라는 신조어를 남기며 시청자들에게 많은 재미와 감동을 줬습니다. 이순재의 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이 80을 훨씬 넘겨 수많은 연극 작품에 출연하는가 하면 2023년에는 연출자로 직접 나서 희곡 발매기로 후배들과 함께 무대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난 젊었을 때 작가가 되고 싶었지만 이루지 못했고 응변가가 되고 싶었지만 알다시피 내 말솜씨는 보잘것도 없었어. 아무것도 된 게 없어. 이제 이런 시골 구석에서 생을 마감해야 하다니. 그러면서도 가천대학교에서 틈나는 대로 후배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기 직전까지도 드라마와 연극 무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청자가 아는 배우 이순재의 이미지는 대부분 나이 70을 넘겨 스스로 개척하고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왜 이순재가 국민 배우인지 끊임없이 도전했던 그의 연기 인생이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네, 현역 최고령 배우였던 이순재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국민 배우의 별세 소식에 연예계에는 물론이고 대통령까지 정치권에서도 애도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하재근 문화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 소식 듣고서 많이 조금 마음이 안 좋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 배우 이순재 씨 올해 일기가 91살로 별세를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연극 무대에 서셨죠? 네, 정말 놀라운데 그러니까 이순재 씨가 1950년대 원래 연극으로 데뷔를 했거든요. 네. 아마 연극계가 평생 마음의 고향이었는지 그러니까 그 이후에 주로 활동한 것은 이제 TV 드라마라든가 영화 이런 데서 활동을 했었는데 네. 80대에 연극의 연거푸 도전을 한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 체력적으로 연극이 드라마나 영화보다 훨씬 힘들거든요. 네.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한 컷도 찍고 쉴 수도 있고 대본 또 보고 찍고 그럴 수도 있는데 예. 연극은 중간에 쉴 수가 없고 상연하는 그 시간 동안 다 몰입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이게 정말 어려운 건데 80대 나이에 연극이 계속 이제 도전을 하면서 예. 예를 들어서 리어왕 같은 경우에는
3시간이 넘는 작품인데 네. 그걸 다 외워서 무대에서 이제 연극을 했고 또 갈매기 2023년에 갈매기라는 작품의 경우에는 본인이 또 연출까지 했거든요. 네. 그 연출하고 그 연출 연기를 다 이제 도전을 한 거죠. 그러면서 작년까지도 계속해서 연극 무대에 도전을 했었습니다. 네, 연극을 보신 분들 알겠지만 굉장한 에너지와 호흡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지금 이순재 씨의 그 연기 열정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영원한 현역이다 이런 이야기가 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작년 10월에 그 연극을 중도를 하차를 했는데 좀 지병이 있으셨던 건가요? 정말 이순재 씨가 어떻게 보면은 쓰러지는 그날까지 연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드라마 이제 촬영했고 그다음에 연극에 나가면서 연말에 연기대상에서 방송 3사 연기대상 사상 최고령 대상 수상자가 됐는데 그리고 이제 연극에 연말에 그 후반부에 나가다가 이제 그 건강이 악화되면서 이제 연극에서 하차하게 된 이렇게 된 것인데 결국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무대에서 활동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러니까 뭐 노화는 당연히 있으셨을 수 있는데 심각한 지병은 아마 없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다만 연극 하나 할 때마다 너무 힘드니까 몸무게가 빠진다 막 체력적으로 힘들다 그런 얘기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이 지병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크게 나오는 건 없고 다만 사인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노환과 폐렴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폐렴이 보통 이제 노약자분들이 연로하셨을 때 많이 나오는 뭐 증상이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뚜렷한 큰 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노안에 의해서 좀 이렇게 별세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순재 씨는 참 연예계 후배, 뭐 동료 그리고 모든 세대와 뭐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추모에 동참을 했는데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던 분이시죠. 그렇습니다. 이순재 씨가 1950년대부터 활동을 하신 분이거든요. 400여 편에 출연을 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중에 상당수가 평생 동안 TV에서 이순재 씨를 보면서 살아온 분들이거든요. 너무나 친숙하고 수많은 분들한테는 충격인 거죠. 그런 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순재 씨가 과거에는 가부장적인 역할을 많이 했다가 또 어느 순간부터는 또 친근한 역할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같고 친구 같은 분이다. 이런 말까지 들으면서 정말 모든 세대 분들한테 친숙한 배우, 그야말로 국민 배우였고 그러니까 수많은 분들이 추모의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문화예술계의 큰 별이셨고 이재명 선생님의 명복을 기원한다. 진정한 어른으로서 인품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줬다. 이렇게 추모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대통령의 SNS까지 저희가 보고 오셨는데 지난해 저희 YTN에도 출연을 해서 이 연기에 끝없는 애정을 내비쳤습니다. 당시 이야기를 좀 듣고 오겠습니다. 연기라는 것은 끝이 없어요. 자기가 한 연기가 어느 정도 인기를 얻고 평가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는 얘기야. 그 뒤에 더 숨은 경지가 있고 더 높은 경지가 있다는 걸 알아보고 개발을 해야 될 텐데 거기 취하다 보면 거기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이 80대 배우들은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고 뭔가 불만을 가지고 뭔가 더 보완하겠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네, 언급하신 것처럼 연극부터 시작하셨지만 연기 인생의 드라마, 이 TV 연기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대표작 중에 하나가 사랑이 뭐길래인데 대발이 아빠로 많이 기억하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께서 좀 기억이 어떠십니까? 사랑이 뭐길래 정말 유명했던 작품이었고 당시 최고 시청률이 64% 이상, 뭐 어디에 따라서는 이제 65%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엄청난 인기를 얻은 국민 드라마였는데 거기서 그 대발이 아버지라는 캐릭터로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고 그 작품이 이제 중국에 수출이 되면서 최초의 한류 드라마로 또 기록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가부장적인 아버지를 상징하는 인물로 그렇게 또 이제 부각이 됐었는데 나중에도 회장님 역할을 많이 맡아서 회장님 배우로도 부각이 됐었고 그 다음에 그 사극 허준에서는 허준을 이끌어주는 유희태 스승 역할 또 사극 이산에서는 새손을 이끌어주는 할아버지 영조대왕 역할 이렇게 뭔가 누군가를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뭔가 이 시대 젊은이들의 스승 같은 진정한 어른 같은 그러한 이미지를 주기도 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장르들을 섭렵했는데 코믹 연기도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연예대상까지 받게 됐던 그 야동순재 캐릭터, 네, 그 부분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죠. 예, 그 이순재 씨가 계속해서 이제 도전을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형적인 한국의 가부장적인 아버지 캐릭터, 회장님 캐릭터, 스승 캐릭터, 뭔가 권위적인 이런 캐릭터로 딱 각인이 되다시피 했었거든요. 근데 70대가 됐을 때 완전 반대되는 역할에 도전을 한 거예요. 시트콤에 도전을 해서 거기서 코믹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야동 순재라는 캐릭터도 얻게 되고 그러면서 어린이 팬들도 많이 생기면서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세대한테 친숙한 그런 국민 배우가 됐습니다. 네. 자, 예능에서도 좀 활약을 했는데 꽃보다 할배를 통해서 또 많은 또 친숙한 모습들을 보였어요. 자연스러운 모습들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러 이제 역할을 소화하다가 급기야 이제 예능에도 도전을 하셔서 예능에서 꽃보다 할배, 거기서 아주 직진순재라는 캐릭터로 또 예능 캐릭터로 사랑을 받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그 본인이 이제 그 이 대사를 잊어버리면 남들한테 민폐를 끼친다라고 해서 끊임없이 그 암기력을 또 이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미국 대통령 이름을 계속 외우고 뭐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노력하는 모습을 또 후배들한테 보여주기도 했죠. 그리고 서울대를 나오셔서 그 학력에 대해서 좀 주목을 받았더라고요. 그 이제 이순재 씨가 어렸을 때 아주 찢어지게 가난했었거든요. 북한이 고향인데 남쪽으로 내려와서 어렸을 때 할아버지랑 시장 좌판에 나가서 앉아있기도 하고 굉장히 가난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난한 속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서울대 철학과를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지적인 능력이나 이 성실성은 거의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분인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뭐 외국어 실력도 뭐 일어, 영어, 독일어 이런 거 구사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네티즌들이 깜짝 놀라기도 했었는데 뭐 그러한 어떠한 지적인 능력으로 계속해서 절차 탁마하면서 평생을 연기에 매진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고 이순재 배우의 일대기들을 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하재근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 시장 측근들이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오늘 법정에서는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김건희 씨와 각별한 사이처럼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예진 기자. 네,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이 나와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측근들이 오늘 특검에 출석했죠? 네,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 김한정 씨가 특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오 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출석에 앞서 취재진 질문엔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명태균 씨한테 여론조사 몇 차례 의뢰하셨나요? 한 적 없어요. 그러면 보고받은 건 몇 차례 받으셨어요? 보고는 처음에 테스트할 때만 받았어요. 여론조사 비용 대납은 오 시장한테 부탁받고 하신 건가요? 대납하고 난 다음에. 대납이란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내 이름으로 송금해서 내가 한두 번 받아본 게 무슨 대납입니까?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측으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받고 이 비용 3,300만 원을 김한정 씨가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의혹을 처음 제기한 명 씨와 오 시장 사이 대질 조사가 이뤄지기도 했는데요. 명 씨는 자신이 강 전 부시장을 통해 오 시장과 소통해왔다고 주장하는 반면 오 시장은 명 씨를 진작 끊어냈고 김 씨의 여론조사비 지불은 자신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특검이 기소한 사건 재판 진행 상황도 알려주시죠. 네, 오늘은 김건희 씨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차 주포 이정필 씨에게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고 설득해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사건의 당사자인 이정필 씨가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이 전 대표가 김건희 씨와 VIP를 언급하며 매우 각별한 사이인 것처럼 말했고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며 자신에게 돈을 요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가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25차례에 걸쳐 8,390만 원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직거래 현장에서 금괴를 빼앗아 달아나려던 20대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준강도 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대학생 A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어제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길거리에서 시가 1억 6천만 원 상당의 10g짜리 골드바 22개를 금은방 업자로부터 빼앗아 달아나려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50대 총책과 운영진 등 28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경찰청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50대 총책 A씨와 운영진 28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부당 이득액 34억여 원을 추징 보전 조치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1에서 8호선을 운행하는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가 다음 달 12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서울시와 사측에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다음 주부터 준법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서울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서울시가 전향적인 자세로 교섭에 나서지 않으면 다음 달 12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판에 박힌 비용 절감, 경영 효율화의 논리를 꺼내든다면 오는 12월 12일 전면 파업은 불가피합니다. 주요 쟁점은 인력 감축 중단과 인력 충원, 실질 임금 삭감 문제 해결, 직업성 암 예방 대책 시행, 지하철 재정위기 해법 마련 등 크게 4가지입니다. 특히 서울시가 올해만 800여 명 인력 감축을 밀어붙이고 신규 채용 절차도 전면 중단돼 인력 공백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 될 거라 우려했습니다. 작업장 유해물질 관리 소홀로 인한 혈액암 집단 발병 개선 방안이 나왔음에도 서울시와 사측이 1년째 예산 공방만 벌인다고 질타했습니다. 2024년 연신내역에서 삼각지역에서 노동자들이 사망했습니다. 전기 작업에서 법으로 명시하고 있는 2인 1조가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노조는 우선 다음 달 1일 준법 투쟁을 개시하고 주요 지하철 역사에서 선전전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파업 찬성이 83.53%로 가결됐습니다. 한국노총 산하의 제2노조는 77.97%, 제3노조인 올바른 노조는 95.3% 찬성률을 확보해 세 노조 모두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한 상황. 서울교통공사는 노조와 합의 도출을 위한 지속적인 교섭을 추진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 운행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방침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국정자원 화재는 배터리 이전 과정에서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가 불이 난 것으로 국과수 감식 결과 확인됐습니다. 또 작업업체 사이에 불법 하도급이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국정자원 원장 등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국가전산망 마비를 불러왔던 국정자원 화재의 원인은 작업자들의 실화였다는 것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확인됐습니다. 본체 전원과 각 렉 전원을 모두 차단한 상태에서 작업해야 하지만 렉 전원을 끄지 않은 상태로 작업하다 불이 난 겁니다. 또 이 과정에서 별도의 절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담 수사팀은 배터리 충전율이 30%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규정은 있다면서도 이 부분이 발화 원인과는 무관하다며 열폭주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현 실험 결과와 그 화재 현장 CCTV 영상을 비교를 하면은 서로 그 화재 발생 이후에 발생 양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배터리 그 열폭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고 배제하는 결론을 냈습니다. 공사를 맡은 업체들 사이에 다단계 불법 하도급이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특히 하도급 업체 직원이 수주를 받은 업체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출입한 것으로도 조사됐는데 이 사실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알아차리지 못하면서 출입관리의 허점도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국가 데이터를 보관하는 국정자원의 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국가 중요한 데이터를 보관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보안이 허술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고요. 그냥 단순한 무단 출입이 아니라 누가 의도적으로 그런 데이터를 빼내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경찰은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국정자원 원장과 임직원 등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불법 하도급과 관련해선 업체 관계자 등 모두 19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계부처에 배터리 이설 작업과 관련한 매뉴얼과 행정처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방침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 간 연락이 끊긴 현재 상황을 매우 위험하다고 진단하며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 축소 가능성도 언급을 했는데 북한에 재차 대화의 손길을 내미는 것으로 보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마지막 순방지인 튀르키예로 향하는 공군 1호기 안.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 언론과 인터뷰에서 언급했던 점진적, 단계적 통일 추구 방침에 대한 질문에 긴 답변을 내놨습니다. 지난 정부 당시 남북 철도와 도로 등이 모두 파괴되는 등 남북 관계가 매우 적대적이고 위험한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일체 모든 연결성이 다 끊겼습니다. 일체 대화 접촉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요. 매우 위험한 상태죠.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대북방송 중단, 남북 군사회담 제한 등 새 정부가 이어온 대화 노력을 언급했습니다. 지난 9월 유엔 총회에서 강조했던 교류와 관계 정상화, 비핵화의 END 전략도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끊임없는 대화를 이어나가며 흡수 통일은 없다는 우리의 선의를 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심하면 한 번 얘기하는 것보다 두 번 얘기하는 게 낫겠죠. 끊임없이 노력해서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죠.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축소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우리의 자주국방 능력 확보와 남북 평화체제 구축을 전제로 군사훈련 축소나 연기도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하면 그때 되면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안 좋아하는 돈 드는 합동 군사훈련 이런 거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를 곧바로 결정하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지만 북한이 가장 경계하는 한미훈련 축소를 직접 거론한 자체로 대화 의지를 더욱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아프리카 중동 순방 가운데 아랍에미리트 방문 성과가 가장 컸고 이집트에선 3조 원 규모 카이로 공항 확장 사업을 제안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격화하는 중일 갈등에 대해선 상황을 냉철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현재 한국 입장에서 큰 위험 요인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이종수 YTN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오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중단 언급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건가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북한과의 대화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한미연합훈련 중단 카드를 꺼낼 수 있다 이런 뜻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한 그 배경 가운데서 이제 앞서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그러니까 북한과의 대화를 하고 소통하고 설득을 하기 위해서 바늘구멍도 뚫어야 한다 그런 의지를 보였잖아요. 근데 북한은 이때까지 보면은 미국과의 대화를 위해서 이런 뭐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같은 적대행위 중단 이걸 또 요구를 줄기차게 요구를 해왔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북한과의 대화를 이끌어 보겠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만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선제적으로 뭐 한미 연합 훈련을 축소한다거나 또는 뭐 연기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일부에서 주장은 하고 있지만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지금 상황에서는 예단하기 어렵다. 또 이렇게 신중한 입장을 덧붙였어요. 그러면서 싸움이 불필요한 평화 체제가 구축이 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하는 그런 돈 드는 훈련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죠. 네, 그러니까 한미가 해마다 이제 훈련을 하는데 그럼 어떤 그 한미 연합 훈련을 하고 있고 도대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한데요. 예,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 종류, 성격에 따라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는 것처럼 CPX 그러니까 커맨드 포스트 엑서사이즈에서 대규모 이제 연합 주의소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그 자유방패 훈련 하거든요. 그리고 8월에는 을지 연습을 포함한 이제 을지 자유 방패 훈련을 또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실제 기동 훈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한미 특전사가 북한의 핵 미사일 G부를 공격하는 그
그걸 갖다 이제 우리 연합 참수 특수작전 훈련이라 하는데 그것이 있고요. 또 이제 한미일 연합 뭐 육해 공군 훈련이 개별적으로 있고 또 그러니까 해병대가 또 상륙 작전을 하는 이제 쌍용 훈련이 또 있어요. 그리고 미사일 방공 분야의 훈련이 있는데 이거는 방어 훈련을 하는 것이 있고 또 화력을 직접 시연하는 대화력 또 훈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는데 그런 걸 하는데 정부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018년에 한미 연합 훈련을 갖다가 굉장히 값비싼 워게임이라고 하면서 훈련을 중단을 시켰거든요. 그 당시에 한 번 하는데 1억 달러가 든다고 했어요. 근데 뭐 우리 군 관계자라든가 전문가들은 이거 과장된 수치다 그러고 있고요.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이분 군사 전문가인데 연구위원은 그러니까 미국이 전략자산 뭐 항공모함 같은 것을 한국에다 다 이렇게 가져오는 것들을 포함해서 연 한 1,000억 그리고 또 뭐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시설 유지 보수를 한다거나 또 인프라 사용하는 거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 드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 대통령이 처음 언급한 한미 연합훈련 중단 혹은 축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가 중요하잖아요. 네. 이게 사실 이제 부정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제 훈련을 중단하거나 연기하고 축소하게 될 경우에는 비용도 줄고 또 긴장도 완화되는 그런 효과가 비칠 수 있겠지만 한미 연합 이제 작전 능력 그리고 북한의 어떤 전쟁 군사력에 대한 억지 능력 이게 저하될 수밖에 없으니까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이 연합방위군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검증이 뭘로 이루어지겠습니까? 다 훈련을 해야 되는 건데 훈련이 축소되고 지연되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전작권 환수가 늦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미 동맹이 좀 느슨해지는 그런 군사 동맹이 느슨해지는 그런 신호로 읽혀서 이런 게 또 파급 효과를 내서 아시아 내 우리의 어떤 전략적 가치 이런 게 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아마 이런 점들을 다 고려를 해서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선제적으로 훈련의 축소나 뭐 연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거 뭐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갈지 예단하기 어렵다 이런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나 축소에 대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어떤 의견이 나왔으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입장이 나올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뭐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2018년 6월이었어요.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첫 정상회담을 한 다음에 돈이 많이 든다, 북한이 자극한다, 그래갖고 훈련을 중단을 시켰었죠. 하지만 지금도 일기 때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요.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기를 굉장히 분명히 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틈만 나면 자주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원한다 이렇게 제의를 하고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불응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를 허용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미 동맹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도 물론 이제 한미 연합 훈련 뭐 중단이나 축소를 이제 언급은 했지만 전제 조건으로 평화 체제가 싸움이 필요 없는 평화 체제가 구축이 된다면 이렇게 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기자들이 묻지도 않는데 직접 이런 한미 연합 훈련 중단과 관련해서 반응을 보일 것이냐, 입장을 밝힐 것이냐, 그럴 것 같지 않다. 이게 이제 다수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취재를 해보니까. 한미 연합 훈련 이 중단 취소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종수 YTN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6학년도 수능 정답을 확정 발표했는데요. 오류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학계에서는 국어 3번과 17번의 오류를 지적했지만 평가원은 문제 없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2026학년도 수능에 대한 이의 제기는 675건으로 지난해의 2배였고요. 특히 논란이 컸던 건 국어 영역이었는데요. 학계에서 국어 3번과 17번의 오류를 지적했지만 평가원은 문제가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YTN 사회부의 캄보디아 120억 총책 단독 연속 보도가
방송기자연합회와 한국방송학회가 선정하는 제205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취재보도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방송기자연합회는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안일한 대처로 120억 원대 사기 혐의 스캠 총책이 풀려나고 추가 피해가 이어졌다는 사실을 밀도 있게 취재해 사회적 영향력이 컸다는데 심사위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사회부 사건팀 정현우, 양동훈, 이현정, 김영 기자와 영상취재부 심관음, 진수환 기자는 지난달 캄보디아 현지와 국내에서 120억 스캠 총책을 풀어준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문제와 현지 범죄단지의 실제 모습, 후이원 그룹 등에 대한 단독 보도를 이어왔습니다. 네, 또 다른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무부가 론스타에 74억 원 변제 요구 서신을 발송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론스타에 대한 소송이 우리 정부가 완승하면서 수천억 원의 변제 비용을 물지 않게 됐죠. 또한 74억 원의 소송 비용 또한 우리가 물지 않게 됐는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법무부가 론스타에 소송 비용 변제 촉구 서신을 발송했습니다. 약 74억 원 임의 변제를 촉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임원 인사에서 인공지능과 로봇, 반도체 분야 등에서 미래기술 인재를 다수 승진시켰습니다. 삼성전자는 부사장 51명, 상무 93명, 펠로우 1명, 마스터 16명 등 모두 161명을 승진 발령하는 정기 임원 인사를 실시했습니다. 임원 승진 규모는 지난 2021년 이후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30대 상무와 40대 부사장을 발탁해 세대 교체를 가속화했습니다. 네, SK그룹이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계열사 합산 수출액이 역대 최고인 120조 원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SK그룹은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20% 늘어난 87조 8천억 원을 기록해 4분기에도 비슷한 성장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수출액이 120조 원대를 돌파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고대역폭 메모리, HBM 등 메모리 반도체가 전체 수출 실적을 견인하면서 SK하이닉스가 그룹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54%에서 올해 3분기 65%로 크게 늘었습니다. 무료 배달을 앞세운 쿠팡이츠 이용자가 2년 사이에 크게 늘어 1,200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앱 결제 데이터 분석 업체 YZ 리테일은 지난달 주요 배달앱 이용자가 2,705만 명으로 작년보다 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LH가 주거, 교육, 커뮤니티를 결합한 청년 특화 상생형 공공기숙사 인천생활 조성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소재한 인천생활은 LH가 마련한 첫 청년 특화 상생형 공공기숙사로 지난 2022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던 호텔을 매입해 리모델링했습니다. 이 시설은 지역대학 재학생에게 안정적 주거와 커뮤니티 공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성됐으며 인천 지역 대학 7곳에 재학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됩니다. 현재 곳곳에 약한 비나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륙 지방은 저녁까지 1에서 5mm의 비가 조금 더 내린 뒤 모두 그치겠는데요. 다만 강원 산간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늦은 밤까지 최고 8cm의 많은 눈이 더 내려 쌓이겠습니다. 또 현재 수도권과 충북, 경북 지역은 여전히 공기가 탁합니다. 초미세먼지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진 뒤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경기와 영남 내륙에서는 서리가 내리겠고 경기 북부와 영서 지방에서는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4에서 6도가량 낮아 춥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2도, 대전 3도, 여수는 5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11도, 광주 12도, 대구는 13도가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모레는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리겠고 이 비가 지난 뒤에는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한편 모레 새벽에는 누리호 발사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발사 당일 나로 우주센터가 있는 고흥 지역에 낭래와 돌풍을 동반한 비가 예보되어 있지만 비 시점이 발사 시각 이후일 것으로 보여서 발사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